자, 얘들아. 일단은 테스트 보니까 대부분 잘한 것 같네. 테스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질문 몇 번? 2번이요. 자, 표는 몇 가지 물질을 기준 가에 따라 분류를 했다는데, 기준 가 보니까 분류된 걸 봐봐. HCl이랑 HNO3는 산이고, NaOH랑 MgOH2는 염기죠. 산과 염기로 구분을 한 것 같은데, 가로 적절한 걸 찾으래. 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가라는 거는 지금 산, 염기의 공통점이죠. 어찌됐건 둘 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가능한 거라, 두 구분 다 가능한 거라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을 거고, 니은 수용액에서 탄산칼슘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하는가?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기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는 산만 가능한 거죠. 근데 산이 예로 가는 거니까 니은은 답이 될 수 있네. 디귿 수용액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게 변하는가? 이건 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만 해당하는 건데 염기성이 아니오로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정답이 될 수 없겠지. 또 질문. 몇 번? 10번? 자, 10번 봅시다. 자, 그림은 온도와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칼륨을 섞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HCl과 KOH를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을 했어요. A, B, C, D를 순서대로 보면은 5mm, 10mm, 15mm, 20mm, 25mm, 그리고 25mm, 20mm, 15mm, 10mm, 5mm. 자, 이렇게 A, B, C, D, E를 혼합을 한 거야. 그쵸? 근데 용액의 최고 온도가 15mm에서 나타났었지. 그러면 여기 15mm, 15mm 혼합한 요 지점이 산도 안 남고 염기도 안 남은 중성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농도비가 몇 대 몇이에요? 농도비가 HCl과 KOH의 농도비는 1대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지. 그치?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었어. 농도란 용액의 부피분의 입자수라고. 그렇겠죠? 농도가 진하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입자수의 부피가 적으면 되는 거고요. 또 농도가 진하다는 이야기는 또 같은 부피의 입자수가 많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부피분의 입자수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은 입자수라는 거는 농도 곱하기 부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지금 여기 농도 써있고 부피 써있잖아. 그냥 곱해버리면 그게 입자수겠죠. 그렇다면 농도비가 1대1이라면 그냥 곱하나 마나가 되는 거니까 우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피가 그냥 개수라고 봐도 상관은 없겠죠. 그치? 1을 곱하나 마나잖아, 다. 여기다 1 곱하면 5, 10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걸 다 개수로 봐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1번 A와 B의 액성은 그러면은 염기성이 될 거래요. A와 B의 액성은 염기성이겠지? 그쵸? 5개, 25개, 10개, 10개, 20개 섞으면 염기가 남겠죠. 그래서 A와 B는 염기성이다. 자, C는 중화 반응이 완결된 상태래요. 맞는 말이죠. 3번 B와 D는 생성된 물의 양이 같을 거다. 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무조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물질의 양이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러면 B랑 D라 그랬어. B에서는 물 몇 개 만들어? 10개 만들었겠죠. 그 D에서는 물 몇 개 만들어? 또 10개 만들었겠지. 그쵸? 그러니까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같은 거고요. 자, E와 온도가 같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섞어주면은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대요. 자,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중화 반응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근데 E에서 보니까 누가 남아있어? H 플러스가 20개 남아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혼합용액에는 H 플러스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염기를 더 넣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화 반응을 또 하겠죠? 그치? 그럼 중화 반응을 또 할 거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4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 5번 D와 E의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모두 붉게 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D는 액성이 뭐예요? 산성이죠. E도 액성이 뭐예요? 산성이죠. 그러면 결국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일 때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려도 색깔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왜?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빨갛게 변하는 거니까. 이해돼? D와 E가 아니라 A와 B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겠지. 아시겠어요? 또 질문? 없어요? 자, 없으시면 숙제 검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펴주세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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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에 하세요.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숙제에서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질문. 몇 번이라고? 6번? 잠깐만, 나도 책을 좀 필게. 자, 169페이지의 6번입니다. 169페이지의 6번. 자, 4가지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 결과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A라는 녀석을 보니까, 자, 이 녀석은 붉은색을,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릴 때 붉은색을 띈대요. 그럼 액성이 뭐예요? A는? 염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B는 무색이야. 그러면 산성 또는 중성일 건데,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변화가 없대요. 변화가 없으니까 뭐겠어? 반응 안 했다는 얘기는. 중성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C는 무색이래요. 또 산성 또는 중성이겠지. 그쵸? 자, 근데 디귿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뭐 밑에서 용액의 종류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D를 한번 봅시다. 자, D는 기체가 발생했대요. 산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밑에 조건에 각각의 용액은 염산, 아세트산, 수산화 나트륨, 염화나트륨 중 하나네. 그러면 염기 하나 있는 게 누구예요? NaOH네. 중성 하나 있는 게 누구야? NaCl이죠. 그치? 그러면 요 두 녀석이 산성이라는 얘기네. 요거 산성이라는 얘기네. 그럼 디귿은 기체 발생이 되겠죠. 그치? 아세트산과 염산 남은 거니까. 자, 그러면 1번. 자, 기억은 붉은색이 된대요. 자, 기억은 산성이잖아. 그럼 붉은색 돼? 안 되죠. 무색이죠, 그냥. 2번. 니은은 기체 발생으로 적절할 거래. 자, 염기 같은 경우는 산과 반응해, 안 해? 안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기체 발생 2번 틀린 말이네. 3번. 디귿은 변화 없음이 될 거래요. 자, 디귿은 C에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를 말하는 거래. 자, 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기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디귿은 기체 발생. 자, 4번. A와 B를 혼합하면 중화 반응을 할 거래요. A와 B를 혼합하면 중화 반응을 해요? 아니죠. 자, 5번. C와 D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종류는 같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
C와 D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종류는 H 플러스로 같죠. 그치?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찝찝한 것 중에 하나가 알기 때문에 찝찝한 건데 A와 B를 혼합한다는 얘기는 4번에 A와 B를 혼합한다는 얘기는 NaOH를 물에 녹이겠다 뭐 이 말이 있는 거죠. 그쵸? NaOH 물에 녹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서 사실상 온도 높아져요.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무시하겠죠. 알겠어? 여기 중화 반응에서는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뭐 그런 거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다 제끼고 중화 반응 하냐 안 하냐 그거 묻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면 돼. 또 질문? 몇 번? 9번이요? 같은 페이지? 8번? 자, 묽은 염산 10ml에 수산화나트륨 용액 10ml를 넣을 때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모형을 나타냈대요. 자, 10ml, 10ml, 10ml 총 몇 ml 넣었어요? 30ml 넣었네요. 그치? 그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은 자, 가로 가니까 10ml를 넣은 상태죠. 10ml를 넣은 상태에서 보니까 변화를 한번 볼까? 변화를 봐봐. 네모는 그대로죠. 네모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세모는 생겼네. 세모가 생겼어. 자, 그리고 동그라미는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죠? 딴 거는 없어요. 그치? 좀 생각해 봐봐. 자, 그대로 있는 거는 묽은 염산에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굴까? Cl-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세모는 Na+겠지? 구경꾼이요. NaOH를 집어넣은 거니까. 자, 그리고 없어진 건 뭘까요? 산에서 없어지는 건 H+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네. 요 용액의 HCl은 지금 보니까 네모가 2개가 들어있죠. 그치? 아, 얘는 2개가 있는 건데 몇 밀리당 10ml에 2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NaOH는 1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1개인데 이게 몇 밀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10밀리에 있는 거죠. 그럼 같은 부피의 이온수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얘가 2배네. 농도비가 2대1이란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볼게. 자, 동그라미는 수소이온이래요. 동그라미 수소이온 맞죠? 수용액의 pH는 나가 가장 클 거다. pH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는 산이라는 거야, 염기라는 거야? 염기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 지우개가 여기 있다. 가라는 용액은 HCl 10ml에 NaOH를 10ml 넣은 용액이고요. 나는 10ml에 20ml 넣은 용액이고요. 다도 10ml에 30ml 넣은 용액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걸 개수로 생각을 한다면 20ml가 다 2N이죠. 10ml는 N이죠. 얘는 2N이죠. 얘는 3N이죠. 이렇게 혼합한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용액이 염기성이지? 그쵸? 다 용액이 염기성이니까 pH가 제일 큰 거는 다가 되겠지. 자, 디귿. 가와 다를 혼합하면 염기성 용액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 가에서는 액성이 뭐예요? 산성이죠. H+가 1N개만큼 남아있고요. 다에서는 액성이 뭐예요? 염기성이죠. 그치? 근데 염기성인데 OH-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1N개 남아있죠. 그럼 가와 다를 섞어버리면 H+랑 OH- 각각 1개씩 남아있는 용액이니까 혼합 용액은 중성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각각 하나씩만 남아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뒤에 누구 왔어? 보지 마, 이 새끼야. 질문? 없어요? 자, 없으시면 오늘 할 부분 이야기를 좀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 좀 미리 좀 외워 놓는 거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울 게 좀 많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후와 기상이라는 거 옆에 쪽날개부터 바로 좀 볼게요. 쪽날개부터. 자, 기상이라는 건 날씨와 같은 뜻으로서 어떤 지역에서 매일 나타나는 기온, 강수, 바람과 같은 대기의 상태를 기상이라고 하고요. 기후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기후라고 한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선 기후와 기상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기후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기후라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날씨를 말하는 거구나.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기후라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는 했어. 근데 장기간에서 조금씩 달라지다가 현재를 이루게 됐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과연 과거의 기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 기후의 연구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기후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온 게 나이테죠, 나이테. 나이테 연구를 하면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대. 자, 핵심은 요거야, 핵심은. 나이테를 연구를 한다는 거는 식물은 따뜻한 환경에서 생장 속도가 빠르죠. 따뜻한 환경에서 생장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러면 나이테를 살짝 하나 그려본다면, 뭐, 요렇게 나이테가 있대요. 요렇게 나이테가 있대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사실은 요 간격을 1년이라고 쳤을 때, 여기 이만큼을 자랄 때는 똑같이 1년인데 부피 생장을 많이 했죠. 그치? 그러면, 요 연식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평균보다 기후가 갑자기 따뜻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나이테를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빙하의 코어 연구. 자, 빙하 코어를 연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빙하가 얼 때 그때 당시 대기가 공기방울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얼 때 그때 당시의 대기가 빙하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그 빙하 속의 공기방울을 분석한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대기 조성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 현재의 대기 조성과 어떻게 다른지, 온실기체가 많은지 적은지, 산소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나이테 연구와 빙하의 코어 연구 두 가지 얘기했는데 더 오래전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는 건 누굴까? 빙하 코어 연구야. 빙하 코어 연구가 더 오래전 기후를 알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이테는 좀 비교해보자면은 코어 연구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과거의 기후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이테 연구를 통해서 뭐 고생대 때 뭐 삼육충 살던 시대야. 고생대 때 기후를 알 수 있다. 맞아 틀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고생대 때 우리가 나이테가 남아 있겠어? 나무가,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화석 연구. 자, 화석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을 말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 집 뒷산을 파봤더니 산호화석이 겁나게 발견이 됐어요. 엄청 많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나는 이런 분석을 할 거야. 우리 집 뒷산 산호화석이 발견된 지층, 그 지층이 쌓일 때 당시
우리 집의 환경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의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좋아하는 생명체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성 연구를 통해서 기후를 안다라는 거 이렇게 예제로 좀 적어 놓읍시다. 예를 들어서 산호가 발견이 된다 라고 한다면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좋아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산호화석이 많이 발견됐다면 그 지층이 쌓일 때 당시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뭐 하나만 더 적을까? 심심하니까. 고사리.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환경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의 환경이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또 하나. 자, 가장 오래전 기후를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연구일까요? 화성 연구죠. 화성 연구죠. 생명체가 나타났을 때부터의 기후를 알 수 있으니까. 이해돼? 화성 연구가 가장 오래전. 이라고도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죠? 자, 그러면은 기후는 우리가 과거 기후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근데 과거 기후와 현재 기후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 기후가 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기후 변화의 원인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 볼 건데 첫 번째로 지구 내적 원인. 그러니까 그 원인이 지구 안에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화산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 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상공에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올라갑니다. 그럼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단기적으로 그 녀석의 그 지역의 기후가 좀 추워질 거야. 알겠어? 태양빛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화산 폭발 그 당시에는 오히려 기온이 내려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화산 폭발이라는 것은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죠. 그치?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니까 화산 폭발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것은 지구 내적 원인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륙 분포로 인한 해류의 변화. 수륙 분포에 의한 해류 변화. 자,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핵심부터 말하면 대륙이 쪼개질수록 다양한 기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대륙이 쪼개질수록 다양한 기후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반대로 대륙이 합쳐진다면 기후가 단순해진다라는 거거든. 기후가 단순해진다라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후만 하더라도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대륙이 합쳐져 한다라고 한다면 기후가 한두 가지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대륙이 다 한 덩어리로 합쳐져 있다라고 해볼게. 대륙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 합쳐져 있으면은 바람 때문에 바다가 흘러갈 건데 바다가 흘러가는데 이 바다가
이런 식으로만 흐르겠죠. 그림이 안 예쁘니? 이런 식으로만 흐르겠지. 그쵸? 그럼 바다가 흐르는 게 굉장히 단순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요 적도 지역에 있는 바다는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 극지방에 있는 바다는 반대로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이 따뜻한 물이 극지방의 물과 아주 잘 섞이게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바다 전체적으로 어딘 춥고 어딘 따뜻하고가 좀 나눠져 있어야 기후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이 너무 잘 섞이니까 물 전체적으로 그냥 미지근하다가 돼버리는 거지. 너무 잘 섞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후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 기후 단순. 이해돼? 잘 섞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륙이 막 이렇게 쪼개져 있어. 대륙이 쪼개져 있어. 쪼개져 있으면 바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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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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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이게 굉장히 해류 자체가 복잡해지죠. 그럼 해류 자체가 복잡해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심층 해류와 이제 맞물리니까 다양한 기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환경이 다 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생명체한테, 전체 생명체한테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상 이렇게 대륙이 합쳐져 있는 게 유리할까요? 분리되어 있는 게 유리할까요? 생명체가 살아가기엔 분리되어 있는 게 더 유리하겠지. 그쵸? 왜? 분리되어 있어야 환경이 다양하잖아. 환경이 다양해야 생명체의 종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더 좋은 거야. 대륙이 쪼개져 있을수록 그래서 다양한 기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수륙 분포, 물과 육지의 분포에 따라서 기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표에 의한 반사율 변화. 지표 반사율 변화. 자, 그리고 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이건 조금 이따 보고 반사율 변화 한번 설명을 해보자. 지표에서 빛을 잘 반사하면 지구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차가워지겠죠. 잘 흡수해야 뜨거워지는 거야. 그럼 지표에서 그 빛을 가장 잘 반사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빙하가 있는 지역이죠. 그렇겠지. 빙하 반짝반짝 할 거 아니야. 빙하가 태양빛을 굉장히 잘 반사합니다. 빙하. 근데 이 빙하가 시간이 갈수록 지금 현재 상황이 빙하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줄어든다는 거야. 근데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결국에 그 빙하로 뒤덮여 있던 땅이 드러나는 거죠. 땅은 빙하보다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이 높죠. 땅은 태양빛을 잘 흡수해요. 뜨거워지죠, 잘. 그쵸? 자,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서 반사율은 낮아지고 흡수율은 높아지니까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래서 빙하 면적 때문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네 번째.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자,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죠.
근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유는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뭐 가축을 너무 많이 키운다든지 혹은 화석연료를 많이 태운다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진다, 온실기체가 많아진다, 온실효과가 커진다. 뭘 야기시킬까?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지구 내적 원인이다 라고 해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잡아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 외적 원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 외적 원인. 두 번째, 지구 외적 원인.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 있는 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와 연관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주와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 지구의 자전축의 변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살짝 복습 한번 해볼까? 태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대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대요. 지구를 좀 더 크게 그리자. 잘 보이게.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자전축이 한 23.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배우고 있죠. 그치? 자전축을 표현해 보면은 자전축이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자, 그리고 적도를 또 표현해 보면 적도가 요게 적도죠. 그치? 그래서 우리 북반구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북반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북반구니까. 여기가 북반구야. 자, 그러면 현재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북반구의 계절은 뭘까요? 현재 북반구의 계절은 뭐니? 겨울이죠, 겨울. 왜? 태양이 빛을 주는데 남반구에 직접적으로 빛을 주고 있죠. 그치, 자연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북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좀 이렇게 등 돌려 받고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이건 겨울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기울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만약에 더 기울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겨울은 더 추워지겠죠. 그치? 평균 기온이 내려가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엔 지금 남반구 생각하면 되겠죠. 여름은 오히려 태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많이 덥고 겨울에는 많이 춥고의 현상, 이런 게 나타날 거야.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한다면. 그럼 반대로 기울기가 작아진다면 그 반대로 여름에 조금 시원해질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전축 기울기의 방향 변화예요. 이것도 참고. 만약에 기울기의 방향이 변화한다면 어떤 일이 바뀔까? 기울기의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같은 절기상 갑자기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 되겠죠. 북반구가. 그래서 이때는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계절이 뒤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구 공전 궤도의 모양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지구 공전 궤도는 현재 태양 주위를 도는데 타원 모양으로 돌고 있죠. 그치? 공전 궤도를 하나 그려볼까? 타원에서 두 초점 중에
하나의 지금 태양이 있는 거야. 이게 태양입니다. 그럼 지구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여기가 원일점이라고 하죠,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불러요. 멀 때와 가까울 때. 근데 만약에 이 타원 궤도가 조금 더 부푼다면 평균 기온은 낮아지겠죠. 그래 안 그래? 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멀어질 거기 때문에. 이해돼요? 궤도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평균 기온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본다면 공전궤도의 모양이 변화하는 현상, 이런 건 지구 외적 원인의 기후변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태양 활동의 변화, 당연한 얘기겠죠. 태양 활동이 활발해진다. 뭐 11년 주기로 활발해진다라고 하는데 활발해지면 더워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지구 외적 원인이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는 원인은 지구 내부에만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지구 외적 원인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원인들에 대한 효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기후변화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책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성칸불야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때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지금처럼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한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산소 농도가 굉장히 진했죠. 자, 근데 과거 기후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하게 된 거야, 사실. 그죠? 그래프가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더워졌다 추워졌다. 그래서 그 추워졌다가 됐을 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빙하기로 알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의 기후는 계속적으로 변해왔다라는 걸 그냥 그래프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현재 기후변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구온난화죠. 현재 기후변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구온난화야.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구온난화를 좀 볼 겁니다. 자, 그럼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좀 아셔야겠죠,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원인.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과도한 온실 효과예요. 과도한 온실 효과. 이게 지구온난화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온실 효과라는 거는 사실은 생명체한테 아주 긍정적인 효과예요. 온실 효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야.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 온실 효과가 없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온실 효과가 뭔데? 땅바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땅바닥 위를 누가 둘러싸주고 있어요? 대기가 둘러싸주고 있죠. 대기가. 이게 대기야. 대기가 둘러싸고 있어. 자, 그리고 태양빛이 대기를 뚫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대기를 뚫고 이렇게 들어와. 이걸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럼 지구가 이제 뜨뜻해지겠죠. 그럼 뜨뜻한 땅에 내가 손을 이렇게 댄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으면 땅에 열기가 느껴지죠. 그치? 그 땅의 열기가 뭐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거예요. 복사 에너지라는 게 복사라는 현상이 열의 이동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접촉하지 않더라도 열기가 느껴지는 것, 그게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시 나가게 되는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시 나갈 때 그대로 나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부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일부 나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대기에서 좀 머금고 있다가 다시 뱉어요. 알겠어? 좀 머금고 있다가 다시 뱉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매일매일 조금씩. 알겠어?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결국에 들어오는 양을 보면 들어오는 양은 한 사이클에 이거랑 요거죠. 이해돼? 그래서 요게 온실 효과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언제예요? 밤이죠.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밤에는 요게 없어요. 그치, 요게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 요게 들어오지 못하면 지구는 굉장히 추워지겠죠. 밤 지역에선. 근데 밤에 실제로 그렇게 추워지진 않아.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돼? 이게 존재하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허용할 수 있을 만큼 정도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온실 효과인데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면 결국에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랑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 우주로 방출되는 나가는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그럼 요렇게 들어오는 거고 요게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된다. 결국에 이거는 한 번 더 다시 사용하는 것 뿐이야.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는 결국 한 번 더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아시겠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는 사실 어때? 총량은 똑같은 거야. 알겠어? 총량은 똑같은 거야. 잘못 생각해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이해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매일매일 지구는 최고 기온을 경신할 거예요. 그렇겠지. 왜? 매일매일 통장에 돈이 쌓이듯 지구에 열이 쌓이는 거니까. 내보내진 않는데 들어오기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유지가 안 된다고. 통장에 돈 쌓이는 건 좋은 거긴 한데 이건 나쁜 거죠. 그치? 그래서 어찌됐건 들어오는 거가 많으면 안 돼. 결국 총량 자체는 똑같다고 해주셔야 돼. 근데 왜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야? 나가는 거를 붙잡아서 한 번 더 재활용했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그걸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지구온난화의 세부적인 내용은 책으로 한번 좀 이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발생 원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죠. 왜?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발생 과정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영향 한번 볼게요. 이런 지구온난화의 영향. 자, 따뜻해지는데 다 발생을 하는 거야. 자, 빙하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할 거래요.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녹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녹아 있었던 해수죠. 해수 자체도 뜨뜻해질 겁니다. 해수가 뜨뜻해지면은 열팽창이 일어나겠죠. 그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해안 저지대 침수로 육지 면적이 감소할 거다. 이게 일본 침몰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걱정해야 돼. 일본 침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경기도 쪽은 뭐 사실 큰 영향이 없는데 남해 쪽이 지대가 좀 낮거든.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뉴스에서 요즘 계속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부산 수해랑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항구 쪽이 다 잠길 거래요. 부산이 10년 정도 뒤에 추측이 그래. 그래서 어찌 됐건 이런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육지 면적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생활 공간이 당연히 감소하고 땅덩어리가 줄어드니까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알겠어?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했어. 곡물 생산량 감소.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말이죠. 연결할 줄 아셔야 돼요. 땅덩어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러면은 대책. 지구온난화의 대책 뭐니?
우리 에너지를 조절을 해야죠. 어떤 에너지?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좀 지양해서 결국에 대체 에너지 개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깨끗한 에너지로 탄소 배출이 적은 거. 그래서 개인이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국가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국가적인 노력 어떤 게 있을까? 뭐 협약에 가입을 해서 그 협약에 대한 규제를 정확하게 좀 잘 지켜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아직 실제로 실험이 되지는 않았는데 상공에 화학물질을 뿌려서 억지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야.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뭐 유독한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응집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 근데 그게 사실 지구의 평형을 깰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깰 수 있다. 어떻게 깨질지는 몰라. 어떻게 깨질지는 모르겠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게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는 있는데 내가 이걸 과학자들이 손을 대버리면 이제 인간이 손을 댄 거니까 평형 시스템이 붕괴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실험을 못하고 있어. 근데 분명히 한 번은 할 것 같아.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라는 게 궁금하면 해봐야지. 그렇지 않을까?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기술도 있냐면 애초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요걸 좀 줄여보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이 또 있냐면 이제 위성에다가 거울을 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거울을 달아서 거울막 같은 거를 이제 지구로 어느 정도 감싸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에 대기 온도가 낮아질 건데 이것도 역시 건드리게 되면은 평형 문제가 생겨요. 평형 문제가 생길 거라서 솔직히 쉽게 하지는 못해. 근데 과학자들의 아이디어가 좀 미친 아이디어들이 많아. 와, 진짜 말 그대로 미친 과학자들. 그런 미친 아이디어가 많은데 사실상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다. 돈도 많이 들고 뭐 평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대책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 그냥 개인적인 노력, 화석연료를 덜 쓰자. 국가적인 노력, 협약의 기구를 잘 지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한반도의 기후변화. 이것도 뭐 굳이 적을 건 없을 것 같아. 자,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나온 거. 우리가 한반도에 살기 때문이죠. 그치?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률에 비하여 한반도의 기온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한반도의 기온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도 좀 답답이기는 한데 올해는 지금 여름 이제 7월이 끝나가는데 이때쯤은 굉장히 더워야 되잖아. 8월달 다가올 때. 굉장히 더워야 되는데 지금 더워요? 솔직히. 작년보다 안 덥죠. 그치? 안 더운 이유가 뭔지 알아? 지금 유럽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더운 거야. 유럽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막 지금 엄청 덥죠. 포르투갈, 모로코 뭐 이쪽 엄청 더워요. 더워서 막 하루에 막 500명씩 죽는데 더운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기상학적으로 보니까 그 더운 공기가 우리 이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강력한 고기압이 배리어를 치고 있대 지금 현재. 그래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대 유럽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시원한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은 맞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균 기온의 상승률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프 해석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자, 우리나라의 기온의 상승. 자, 여기에는 뭐 굳이 나와 있지는 나와 있구나. 자, 연도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그래프를 봐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자,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는 사실 온도 변화로 볼 수도 있죠. 그치?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막 일자로 쭉 뻗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될까? 내려갈 때는 여름이에요. 올라갈 때는 겨울이에요. 잘 보면. 내려갈 때는 여름이고요. 올라갈 때는 겨울이야. 요 뾰족뾰족한 게. 알겠어?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본다면 겨울에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연소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산업적으로 화석연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막 계속 떼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 역시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름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뭐 온수 샤워할 때 아니면 가스불 킬 때 뭐 이런 거밖에 없죠. 보일러를 돌리지는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과 같은 지구온난화의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 한반도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야. 자, 계속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졸라 더워지겠지 뭐. 그치? 졸라 더워지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을 때 여름이 길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어떻게 될까 반대로? 짧아지는 거죠. 그치? 겨울은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게 결국에 아열대 기후랑 거의 유사해지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아열대 기후가 거의 유사해질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효과를 하나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겨울이 짧아지니까 봄이 금방 오겠지. 그치? 겨울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봄이야. 겨울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벚꽃이 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빨라진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 알겠니? 봄꽃의 개화 시기는 빨라질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열대 기후라는 얘기는 지금 생각해 본다면은 제주도 정도가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열대 과일을 잘 만들기도 하죠. 지금 재배하기도 하죠. 자, 근데 그 아열대 기후가 점점 북상해서 한 1970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까지 아열대 기후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해요, 우리가. 서울까지 아열대 기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 근교에서 파인애플 농장 들어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점점 위로 따뜻한 게 더 올라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밑에 개념 속속 부분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OX입니다. 자, 빙하 속의 공기방울을 연구하면은 과거의 기후변화를 알 수 있대요. 맞는 말이죠. 자, 기온이 높을수록 나무의 나이테 간격은 넓어져야죠. 자, 수륙분포의 변화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니? 수륙분포의 변화로 기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온실기체 방출 당연히 원인이 되고요. 지나친 산림의 벌채. 자, 이것도 원인 될 수 있는 거죠. 왜? 나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주는데 가장 효과적이죠. 광합성을 하니까. 근데 그 나무를 죽여버리면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방법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농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있겠네. 또 과다한 가축사육, 그냥 가축사육이 아니고 과다한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축사육은 사실 잽이 안 돼요. 외국, 미국에서 가축사육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대규모죠. 그치? 그래서 그 가축에서 배출하는, 그 농가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래서 과다한 가축사육 역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화석연료의 사용, 말해 뭐해, 그쵸? 해수면의 상승, 이거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에요? 영향이죠. 그치. 자, 3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죠. 그거 고급스럽게 어떻게 쓸래? 빙하의 융해. 해수의 열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동그라미 해봐라. 자, 한반도의 평균 기온 폭은 지구 전체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사실 우리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아열대 기후가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서울에 파인애플 농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자, 봄꽃의 개화 시기는 점점 빨라져야죠. 지금 벚꽃이 한 4월 초, 중 정도 되면 핍니다. 벚꽃이.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3월 달 들어서자마자 막 벚꽃 피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왜? 겨울이 짧아지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쪽에,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 부분은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 자, 얘들아,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시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것은 대기대순환, 표층해류순환, 사막화, 엘니뇨 이렇게 4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대기대순환. 자, 우리가 대기대순환을 배우는 이유부터 좀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리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태양빛이 적도 부근은 직각으로 때려봤고요. 자, 고위도로 갈수록 빛을 받는 각도가 커지죠. 그쵸? 빛을 받는 각도가 커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고위도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면적당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되지. 그쵸? 왜? 면적은 넓어지는데 에너지는 똑같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빛을 받는 면적만 넓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고위도 쪽에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상황이 나타나고요. 저위도 지역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위도에 있는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송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위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계속 추워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수송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소리일까? 대기대순환이다라는 얘기죠. 수송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대기대순환. 자, 그러면 책에 그래프는 나와 있을 거야. 자,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를 확인해 본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치? 그러면 확인해 보면 결국 저위도 지방에는 요만큼 면적의 에너지가 과잉되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받는 거지, 지구 복사는 뱉는 거지.
그래서 받는 게 뱉는 거보다 많으니까 계속 많은 거야. 이해돼? 이만큼의 에너지가 과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위도죠, 고위도. 고위도 지방에서를 보니까 지금 뱉는 게 먹는 거보다 많죠? 그럼 여기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대기가 하는 일이다. 대기대순환. 근데 대기대순환 말고도 또 이런 일을 해주는 녀석이 표층해류순환도 있어. 표층해류순환. 그러니까 공기가 움직여서 에너지를 수송시켜 줄 수도 있고 물이 움직여서 에너지를 수송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국소적으로 태풍도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태풍. 국소적으로 태풍도 이런 일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기대순환과 표층해류를 우리는 배울 거예요. 그러면 대기대순환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자. 자, 요거 일단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따뜻한 공기는 상승기류를 발달시킨다. 상승기류. 따뜻한 공기는 상승기류를 발달시켜. 상승기류가 발달되는 곳에선 저기압이 발달을 해요. 저기압이 발달해. 그럼 저기압이 발달하는 곳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치? 그거 추가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반대로 찬 공기는 하강기류를 발달시켜요. 하강기류가 발달되는 데선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그럼 고기압이 발달되는 곳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좋다라는 것은 비가 안 내린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건조한 기후가 발달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린 대기대순환을 이해할 거야. 자, 지구가 요렇게 있대요. 잘 안 그려지네.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적도 0도죠, 0도. 위도로 표현하면 0도. 그리고 여기가 30도. 60도. 90도. 자, 위도를 표현을 한 거야, 지금. 자, 그럼 생각해보자. 적도 부근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습니다. 그치? 그럼 기온이 높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도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해요. 공기가 올라오는 거야. 알겠어? 공기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올라오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치?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야. 알겠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전향력이라는 힘이 발달을 하면서 이 공기가 지구 밖을 빠져나가지 않고 요렇게 나뉘어집니다. 오케이? 쭉쭉 따라와 봐.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이 아래로 하강 기류를 발달시키고요. 땅에 부딪혀서 요렇게 나뉘어져. 자, 그럼 또 하나. 여기 고위도 지방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겠지, 추우니까. 그쵸? 그러면 또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요 바람과 요 바람이 부딪혀서 다시 상승 기류를 발달시켜요. 다시 상승 기류를 발달시키고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북반구에만 순환세포가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죠. 이해돼? 이거 원으로 보지 말고 구로 보세요. 구야.
자, 그러면 이 순환세포들의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 우리는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그래서 위도 0도부터 30도 사이의 순환세포의 이름이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 위도 30도부터 60도까지의 순환세포 이름이 페렐 순환. 자, 그리고 제일 꼭대기가 극순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순환세포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세포. 여기 이게 하나의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바람들을 봐야 돼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바람은 땅에 붙어서 부는 바람이죠. 얘네들이 아니고 얘네들을 잘 봐야 돼요. 땅에 붙어서 부는 바람. 그럼 잘 봐봐. 요 0도부터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사실 구로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30도에서 0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움직이겠지. 그쵸? 근데 바람이 움직이는데 바람이 움직임과 동시에 지구가 자전을 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 자전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바람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전 때문에 요렇게 휘어서 불어요. 휘어서 불어. 그래서 이렇게 휘어서 부는 요 바람을 우리는 북동무역풍이라고 불러요. 북동무역풍. 바람의 이름을 정하는 거는 쉬워. 불어오는 바람, 불어오는 방향을 보면 되는 거야. 불어오는 방향. 그러면 이렇게 방위표 표시를 해보면 동서남북이죠. 그러면 북동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니까 북동무역풍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러면 이와 똑같이 남반구도 생각해 본다면 남반구는 똑같이 돼서 이 위로 올라오거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렇게 불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까? 남동무역풍이라고 부르겠죠. 남동무역풍. 자, 그럼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바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전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서 날아가게 돼. 휘어져서.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편서풍. 자, 그리고 9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또 내려오는 바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자전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휘어서 불어.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리는 극동풍이라고 불어요. 바람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바람 이름과 바람 방향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 보니까 데칼코마니죠. 그치?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이렇게 부는 거고 여기선 이렇게 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남반구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남동무역풍 그리고 여기 위도 30도, 60도 요 지역도 똑같이 편서풍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해 줘야 돼. 알겠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표층해류 순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표층해류 순환. 그래서 이 지구본을 이제 펼쳐봅시다. 지구본을 펼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0도, 30도, 60도, 90도라고 했을 때 먼저 적도에서 부는 해류부터 생각을 해보면 바람 방향에 따라서 해류가 형성될 거야.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 지금? 이렇게 불죠. 그럼 해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0도에서는 해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 북반구에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를 우리는 북적도 해류라고 불러요.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자, 그러면 당연히 남반구에서 적도 부근에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요 해류는 뭐라고 부를까? 그쵸. 남적도 해류라고 할 거예요. 남적도 해류. 자, 그러면 이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유라시아 대륙이 있죠. 태평양이니까 유라시아 대륙이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럼 유라시아 대륙에 부딪혀서 이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해류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불러. 쿠로시오 해류. 자, 그러면 이 위도 30도에서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편서풍의 바람이죠. 편서풍이 이렇게 불죠. 그러면 결국 30도 지역의 이 해류는 어떻게 도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겠지. 바람의 영향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해돼? 편서풍 영향대야.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아예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해류를 우리는 북태평양 해류라고 합니다.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이쪽이 이제 미국이죠. 태평양 건넜으니까. 그쵸? 그럼 미국이야.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해류가 하나 있거든? 요게 캘리포니아 해류. 자, 그리고 또 생각해봐. 바람의 방향은 남반구와 북반구가 서로 데칼코만이라고 했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해류의 방향 역시 남반구랑 북반구가 데칼코만이겠지. 그치? 그래서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류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알겠어? 그래서 북반구에서 해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북반구에서 해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해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돼? 자, 그러면 상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래에 여기 저위도에 있었던 뜨거운 바다가 고위도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결국에. 이해돼? 이런 영향으로 결과적으로는 남반구인데 적도 지역에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알겠어? 조금 디테일 한번 더 잡아보자. 그러면 요 북적도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 일단은 요 북적도 해류에 영향을 주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야? 무역풍의 영향을 받죠. 그치?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 영향대야. 자,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는 대륙에 부딪혀서 위로 상승하는 거긴 한데 지금 북적도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 얘의 물은 따뜻한 물이죠. 그쵸? 따뜻한 물이야. 그래서 얘네는 난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난류. 자, 그리고 또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는 사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물이죠. 그치? 그럼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난류보다는 온도가 낮겠죠? 얘는 한류가 될 거고, 또 북태평양 해류에 영향을 주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편서풍이죠. 그러니까 바람과 온도,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 바람과 온도.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해류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중요한 해류가. 자, 남반구에는 사실 대륙이 거의 없죠. 그치? 그래서 부딪혀서 뭐 새로운 해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반구의 위도 30도 지역에 보면은 요렇게 가는 해류가 있어. 텅텅 빈 바다를 계속 순환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 해류를 우리는 남극순환류라고 불러요. 남극순환류. 잘 봐. 그러면 남극순환류는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걸까? 남반구에서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방향을 잘 봐봐. 그쵸?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해류들 이름과 난류, 한류, 방향, 남극순환류 기억해 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막화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막화. 사막화는 뭐 별거 없어.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막의 위도를 살펴보면은 위도 30도 부근이에요. 위도 30도 부근. 자, 그럼 위도 30도 부근 다시 확인해봐봐. 30도 부근 봐봐. 하강기류죠. 고기압이 발달을 하죠. 그치? 하강기류에서는 고기압이 발달한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에 고기압의 발달로 날씨가 좋아,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건조한 기후라는 걸 좀만 더 풀어서 써본다라고 하면은 증발량이랑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증발량이 많아요. 비가 잘 안 내리니까. 알겠어? 그래서 사막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위도 30도에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사막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사막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최근 들어서는 자연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치? 인간이 만들어낸 사막도 있죠. 다 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발생 원인 보시면 자연적 원인도 있고요. 인위적 원인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피해는 사막은 황폐하죠. 그치? 그래서 식량 부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중국의 사막이 많으니까 결국에 지구 방향이 반시계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봄철에 황사로 고생을 하고 있죠.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대책. 그러면 나무를 많이 심으면 된다라는 얘기와 산림 벌채를 하지 말자라는 것과 가축 방목을 줄이자라는 거. 왜 가축, 이제 유목민들 생각해 본다면은 유목민들이 움직이면서 풀을 다 뜯어먹게 하죠. 그치.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국제협약을 준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엘니뇨, 라니냐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일곱 번째, 엘니뇨. 자, 엘니뇨는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태평양을 건너서 생기는 일이야. 태평양을 건너서 저기 인도 쪽이랑 그리고 남미 쪽에서 겪는 일이거든요. 인도 쪽이랑 남미 쪽에서 겪는 일인데 그 부분을 잘라서 단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이쪽이 인도네시아, 이쪽이 페루랑 칠레. 페루, 칠레, 남미죠, 남미. 그쵸? 자, 그리고 태평양 방향으로 써본다면은 이쪽이 서태평양이죠. 그리고 이쪽은 동태평양.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태평양이 담겨져 있죠. 그치? 자, 그러면 평상시를 한번 먼저 이해해 볼게요. 평상시. 이 두 지역의 평상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적도 그 부근이기 때문에 무역풍이 불고 있거든요. 무역풍. 무역풍의 방향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무역풍이 요렇게 불고 있어요. 그치? 그럼 무역풍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북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북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럼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니까 따뜻한 물이 이쪽에 고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치? 그래서 요 인도네시아 쪽의 연안에 있는 요 바다가 수온이 높아요. 인도네시아 연안 쪽 바다의 수온이 높아. 그럼 바다 수온이 높다라고 한다면 분자운동이 활발하니까 찬물보다는 증발량이 많겠죠. 증발이 잘 될 거야. 수온이 높아서 증발이 잘 일어나.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 비구름을 형성하기 좋겠죠. 그치? 그럼 비구름을 형성하기 좋아. 비구름. 그래서 저압대를 형성을 하고요. 그럼 저압대를 형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죠. 비가 내려. 그럼 비가 내려서 이쪽은 강수량이 좋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충분한 강수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쪽 보면은 우리 벼 많이 나오죠. 벼라는 게 사실상 기르기가 힘든 작물이야. 강수량이 충분해야 돼. 논에서 자라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바다가 이쪽으로 몰린단 말이야. 그치? 근데 바다는 겁나 깊죠? 태평양 엄청 넓죠? 그냥 수조가 아니죠? 그치?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 빠진 물을 자꾸 채워줘야 돼. 이 큰 바다에서는. 빠진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심층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심층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그래서 이렇게 심층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고 불러. 용승. 알겠죠? 그럼 동태평양 지역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을까 낮을까? 수온이 낮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요.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페루칠레 이쪽 남미 쪽에서 어업이 발달을 하죠. 아시겠어요? 이게 태평양을 건너서 양쪽 대륙에서 일어나는 무역풍의 영향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느 기점에 엘니뇨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데 엘니뇨가 발생한다는 건 어떤 일을 말하는 거냐면은 갑자기 무역풍이 약화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럼 다시 그릴게. 서태평양, 동태평양이라고 했을 때 태평양이 이렇게 있고 무역풍이 약해졌어.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북적도 해류가 약해져요. 일로 빠지는 물이 약해진다고.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보는 거죠. 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연속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갔던 물이 이쪽에서 힘이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쪽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을 해요. 뒤쪽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을 해요. 무역풍이 약해져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뒤로 되돌아오는 걸 적도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해류다라고 해서 적도 반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적도 반류가 강화되는 거야. 적도 반류는 강화된다. 그럼 적도 반류가 강화되게 되면 수온에 문제가 생겨요. 수온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수온이 높아지죠. 여기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용승은 약화되겠지. 그렇죠? 여기 수온이 높아지게 됐다? 용승이 약화됐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로 여기 수온은 낮아졌겠죠. 이해돼요? 반대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한번 가보자. 결국 동태평양 해역에서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되므로 이제 저압대가 동태평양에서 발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가 여기서 내리죠. 비가 여기서 내려. 동태평양에서. 그래서 비가 이쪽에 내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홍수가 발달을 해요. 홍수 피해. 그러면 서태평양에는 이제 비가 안 내려요. 고압대가 되거든. 여기 고기압. 비가 안 내려. 그래서 가뭄이 발생합니다. 서태평양 쪽에는 가뭄 발생. 그러니까 평상시랑 거의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수온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어장도 어떻게 됐을까? 깨졌죠.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죠. 원인이 뭐예요? 무역풍의 약화. 알겠어?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엘니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엘니뇨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라니냐는 뭘까? 뭐 굳이 또 적진 않을 거야. 라니냐는 뭐냐면 평상시가 개평상시가 되는 게 라니냐. 무슨 소릴까? 평상시가 개평상시가 된다? 무역풍이 엄청 세지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무역풍이 엄청 세지게 되면은 여기 수온이 너무 낮아져요. 물고기 죽어요. 알겠어? 수온이 너무 낮아져. 여기 수온 너무 높아져. 비 겁나 내려. 홍수 피해, 가뭄 피해. 이렇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걸 라니냐라고 불러. 평상시가 너무 세지는 게 라니냐. 쉽죠? 그치?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밑에 개념 속속 부분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위도 60도에서 극지방에서는 어떤 순환? 극순환이죠. 바람은 극동풍. 30에서 60도에서는 페렐 순환이죠. 바람은 편서풍. 적도에서 30도는 헤들리 순환이죠. 바람은 무역풍. 자, 북태평양에서는 무역풍 때에서 북적도 해류지, 편서풍 때에서 북태평양 해류죠. 그리고 북대서양 아열대 해류에서는 북대서양 해류가 고위도로 흐른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북대서양 아열대 해양에서는 북대서양 해류가 고위도로 흐른다. 자, 7번 사막화와 엘니뇨 OX. 사막화는 대기대순환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거래요. 당연하죠. 대기대순환에서 30도에서 고기압 발달하게 되니까 증발량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강수량은 적고요. 자, 그리고 엘니뇨 시기에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질 거래요. 엘니뇨 시기 되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숙제는 이거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답지는 밴드에 올려놓을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울 게 좀 많으니까 까먹기 전에 숙제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